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률방송 처음 출연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처음 왔는데 다들 너무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또 법률방송 애청자입니다. 아, 그래서 자주 보고 있었는데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와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만나볼 주제 함께 보시죠. 40대 여성 강남 한복판 납치 사례, 저출산 쇼크 현실화, 나무가 미래다, 제78회 식목일,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인데요. 40대 여성 강남 한복판 납치 사례라는 주제 선정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강남역 한복판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어떤 사건인가요? 네, 너무 저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렇죠. 특히 이 여성, 40대 여성이 3인조 이 강도들에게 납치된 다음에 살해된 이 강도 살인 사건으로 처음에 알려졌었는데요. 네. 그 납치당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됐습니다. 정말 누구나 그냥 쉽게 지나다닐 수 있는 길 한복판, 맞아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주고 있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3인조의 이 단순 납치 강도 살인 정도로 알려졌었는데 네. 이게 갈수록 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배후도 지금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한 30분 전인가요? 1시간 전에 제가 확인하고 온 보도에 따르면 지금 피의자도 추가로 한 명 더 입건이 돼서 지금 5명 정도 피의자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인조 강도 말고도 이 공범들이라든가 배우들이 여러 명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수사가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 지난달 29일 밤 11시 49분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이 2명의 남성이 피해자를 납치해서 이 대전으로 데려갑니다. 네. 그리고 이튿날 이 대전에서 살해를 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당일 이 사람들이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이 피해자 시신이 발견이 됐고요. 3명은 이모 씨, 황모 씨, 연모 씨 3명인데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네. 애초 경찰이 이들이 이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 이 코인을 뺏으려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배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사건이 점점 더 크고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주범 이 씨가요, 이 피해자를 특정하고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등 이 공모관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코인이 많으니까 코인을 뺏어서 돈을 좀 나눠주겠다, 그 빚을 갚아주겠다 이런 말로 대학 동창사인 황모 씨에게 범행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고 이 황모 씨가 배달 대행업을 하는 이 씨를 알고 있었는데요. 네. 이 씨를 끌어들였고 또 추가로 확인된 피의자도 처음에는 또 끌어들였던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4명이서 모의를 하다가 추가로 확인된 피의자 20대 1명은 실행에 착수가 있기 전에 그 관계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네. 범행을 하기가 힘들었을 수 있고 납치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니까 미행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나머지 2명이 지금 이 씨까지 포함해서 3명이 이 피해자를 실제로 납치하고 살해한 이 범행을 저지른 거고요. 네. 실제 현장에서 행동한 사람은 황 씨와 이 연 씨라고 합니다. 최소 2-3달 전부터 이렇게 모의를 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해서 해오면서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뒤를 밟아서 이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를 한 건데요. 경찰이 사실 처음부터 이 청부살인 가능성을 열어뒀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3명 중에 이 주범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살해하려고 납치했다는 진술이 처음부터 나왔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 금전을 노려서 살해를 하게 되면 이 금전을 빼앗을 때까지 뭔가 정보를 알아내야 그쵸. 되기 때문에 바로 살해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드문데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6시간, 8시간, 만 하루도 안 되어서 피해자를 살해해서 시신을 유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원한 등에 의한 청부살인이 아니냐 이런 그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어제 이 주범으로 지목된 이 씨한테 4천만 원을 주면서 범행을 지시한 윗선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윗선은 부부인데요. 부부 중 한 명, 이 사람도 성이 황 씨입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착수금을 주면서 주범 이 씨에게 범행을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이 부부가 출국 금지 조치가 됐는데 지금 오늘 추가로 입건된 피의자가 이 부부 중에 한 명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경찰이 지금 범행의 구체적 동기와 경위 왜냐하면 지금 공범들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배우가 있는지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고 또 이 피의자들 신상 공개 여부도 지금 네.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강남의 그냥 한복판이었고 그리고 물론 밤이기는 했지만 뭐 사람이 완전히 인적이 드문 그런 새벽 시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워서 이렇게 납치를 해가는 장면이 다 포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용의자 3명 모두 지금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3명은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고 추가로 지금 중간에 공모만 하고 빠진 이 사람에게도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인데 네.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적용된 혐의가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거든요. 네. 강도살인 혐의는 이 법정형 규정된 것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굉장히 이제 중대한 어떤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서 처벌받았을 때 강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자들이 두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 뭐 추가로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나 공범관계 여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점쳐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되지 않았을 때 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이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이 씨는 이 서울 지역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관계인데 지금 언론에 따르면 이 씨는 피해자가 근무하면서 이 가상화폐를 홍보를 했어요. 피코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홍보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이 8천만 원 가량 손실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 그 후에 이제 생계가 어려우니까 피해자에게 좀 읍소를 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뭐 2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본인은 진술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3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얽힌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한 황 씨, 연 씨 구속된 사람이죠. 경찰에서 지금 혐의 대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이 주범 이 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일부 하는 진술도 지금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열겠다라는 좀 방침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위원회 오늘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오늘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신상공개 요건은 일단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강력 범죄를 범한 데다가 그리고 지금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CCTV라든가 진술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범죄 수단이 너무나 잔인하고 사람이 이 40대 여성이 죽었어요. 피해가 너무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들,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공공의 이익 충족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이 저는 좀 변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범이 어떤 관계로 어떻게 있을지 모르고 지금 피의자라고 입건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다른 형사사건으로도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추가적인 어떤 수사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부분이 있는 것인가. 만약에 공개를 했을 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데 실익이 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상공개 결정 여부도 아마 추가적인 진행 상황,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용의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관계들도 막 얽히고 설키고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세 명이 범죄 경위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는 건데 일단 연 씨가 붙잡히자마자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연 씨는 다시 환기식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대전에 있던 황 씨, 이 주범 이 씨와 대학 동창생 관계인 황 씨의 배달 대행업으로 알게 된 친구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연 씨가 처음부터 금품을 뺏고 살해할 목적으로 지금 피해자를 납치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고의 자체가 강도살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강도살인 혐의가 처음에 적용이 됐던 건데 황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한 다음에 진술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비협조적으로 나왔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항이 심해서 기절시키려고 목을 졸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해 있었다. 이 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풀어서 해석해보면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그러니까 고의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강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강도 치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벌성에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더 지금 주범 이 씨의 진술이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문제는 주범 이 씨는 범행 가담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내놓는 진술들도 내가 뭐 그런 거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이런 거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질 관계가 아니다. 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이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주사기를 사용했다. 피해자의 이 시신에서 주사흔이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애초에 살인을 목적으로 어떤 약물을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억압하려는 목적 정도로만 준비한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떤 약물을 쓰였는지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가 어제 이 경찰이 주범 이 씨의 자택과 부모님 집 다 압수수색을 하고요. 또 성형외과 한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씨의 아내가 성형외과 간호사로 근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혹시 이 약물이 나온 것은 아닌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택에서 주사기 한 개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 핸드폰, 공기계 여러 개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왜 핸드폰을 여러 개 공기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주사기는 왜 집에 주사기가 발견되는 게 흔하지 않잖아요. 뭐 영양제 목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 범행의 목적이나 고의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단서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정말 기절을 시키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망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처벌의 차이가 나서일까요? 그렇죠. 뭐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 강도의 기회에 살인을 했다. 강도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그냥 강도만 하려고 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초과 실행돼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사람을 죽일 고의가 없었는데 일종의 범행 과정에서의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벌성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법정형도 다소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강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강도치사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황 씨가 지금 고의를 부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잖아요. 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받고 지금 어떤 범행을 일부를 은폐하는 것은 아닌지 가벌성의 차이를 알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좀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공범들이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한 명이 마음을 딱 굳게 먹고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모두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공범 관계에 대해서도 딱 명확하게 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나중에 좀 감형을 받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플리바게닝 말씀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플리바게닝 쉽게 말씀드리면 이 수사에 협조한 범죄자 일부에게 내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불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형량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것을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특히 뭐 경제범죄, 경제사범, 배임횡령 이런 것들은 회사 내부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내부자들 간의 관계에서 정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뇌물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증거가 명확하게 물적 증거보다는 어떤 진술이라든가 현금으로 오간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쵸. 또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도 숨겨진 이 암수 범죄들이 많잖아요.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밀한 장소에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자기가 행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만으로는 다 밝혀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측 일부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이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번 도입되려고 하기도 했었는데 아니 무슨 범죄자랑 협상을 하냐 그리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피해가 중대한 범죄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협조해줬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해주거나 불기소를 해버리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플리바게닝 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죠. 우리 미국 영화 보면은 검사들이 막 협상하잖아요. 그쵸, 그쵸. 얘기해라. 그러면 뭐 깎아주겠다 이런 그쵸. 얘기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국가인데 심지어 90에서 95%의 사건을 플리바게닝 절차를 통해서 재판 없이 종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견 좀 불합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장점도 있는 게요. 네. 재판에 가면 나머지 5%, 7% 사건에 수사력을 완전히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진짜 이거는 검찰들이 업무량을 줄이면서 그렇죠. 완벽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길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미국 쪽에서는 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뭐 의무적으로 여기는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람한테 형을 감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테러 범죄 같은 이 중범죄에 국한이 됐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게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일반 범죄로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지금 수사공판 협력형 합의제라고 해서 플리바게닝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건에서는 안 되고요. 타인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를 한다고 하면 검사가 이 대가로 이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는 범죄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자 진술이 꼭 필요한 어떤 경제범죄라든가 마약사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런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중해야 된다는 사람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수 있어요. 자기 그쵸. 형량을 깎기 위해서 뭔가 수사기관의 수사 의도를 간파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진술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입장이라든가 어떤 실체적 진실 발견 너머의 처벌, 형벌의 목적은 교화와 응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응보의 목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양측의 의견이 지금 대립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3인조의 정체를 듣고 많은 분들이 또 놀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 주범 이 씨는요. 여러 가지 정보들,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보도 주고 도구도 제공하고 네. 굉장히 뭐 쉽게 말하면 범죄를 기획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 사람 전력이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 대북 작전을 담당하는 이 특수부대 출신 요원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나라를 지키라고 알려준 기술들을 이런 나쁜 범죄에 쓴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 행동책으로 이 씨 손발 노릇을 했던 황 씨, 이 사람은 지금은 주류 판매업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대전 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범죄가 조금 치밀하면서도 굉장히 좀 허술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던 네. 게요. 황 씨와 연 씨가 이 피해자를 납치할 때 사용했던 차량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이 차량이 이 벨땡땡 차량이라고 하는 건데 이 주문 생산 방식으로 굉장히 한정적으로 판매되는 차량이고 디자인도 특이하고요. 그리고 이 좌석이 도어가 뭐 투도어 해치백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조수석 뒤에 좌석 문이 하나 더 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지금 차를 막 쉽게 볼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디자인은 제가 못 봤어요. 네. 이 범행에 쓰인 차량의 정확한 디자인은. 근데 어쨌든 이 피해자를 납치하는데 그렇게 용이한 구조의 차량은 아니거든요. 눈에 띄기도 하고 실제로 이 공범 중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 명의자는 음주운전으로 수배가 돼서 이 차량을 등록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이미 등록된 차량이어서 그래서 사실 추적이 굉장히 용이한 그러네요. 상황에서
몇 달 정도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보기엔 좀 허술한 측면이 있었는데 바로 이 허술한 측면이 어떤 청부살인의 시한 때문에 급하게 지금 준비는 했지만 시한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조폭 경력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초범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조폭 경력까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점에서 좀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도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일단은 굉장히 좀 범죄가 치밀한 측면도 있고 좀 허술한 측면도 있긴 한데 배후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경찰도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윗선으로 지목된 착수금 4천만 원을 주범 이 씨한테 건네면서 이 범행을 사주했다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출국 금지 당한 부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부와 주범 이 씨의 관계도 상당히 묘합니다. 사실 이 씨가 이 코인으로 얽혀 있는 사이인데 네. 이 씨뿐만 아니라 이번 납치 사건의 피해자도 피코인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피코인이 11만 원까지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다가 불과 6개월 만에 17원. 170원도 아니고 네. 1,700원도 아니고 17원으로 떨어져요. 근데 사실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손실이 엄청난 데다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18명이 이 출국 금지당한 윗선으로 지목되는 부부 중에 황 씨라는 그 사람이 시세 조종을 했다, 뭔가 조작을 했다라고 의심을 해서 이 부부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요. 네. 그래서 1억 9천만 원 상당의 코인을 갈취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주범 이 씨도 같이 가서 행위를 했고 범죄 행위를 했고 공동 공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 주범 이 씨와 윗선으로 지목받는 부부 중에 황 씨는 이 공동 공갈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코인 폭락으로 같이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 이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40대 여성 피해자와는 주범 이 씨와는 또 같은 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시간이 거의 2년 정도 지났거든요. 2년 동안 공동 공갈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인 사람이 피해자끼리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깝게 지내면서 뭔가 나중에 이 다른 사람을 이 살해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이게 사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왜 2년 전 공갈 사건 같은 피해자들끼리 이렇게 살해를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또 반대로 그때의 이 가해자 피해자와 관계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까워져서 이번 범행을 모의를 한 건 맞는지 모의를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직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 피의자 일당 중에 한 명을 태운 택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정확하게 진술을 했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태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이 택시 기사는 어디서 이 피의자를 태웠냐면 이 피의자, 그 납치를 살해를 실제로 행위한 황 씨와 연 씨가 대전의 대청 때문에 이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를 하고 도주를 했어요. 네. 렌터카를 빌려서 청주까지 도주를 하고 청주에서 성남까지 각자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태운 택시 기사입니다. 네. 피의자가 너무나 태연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 주유소 골목에서 피의자가 탁 튀어나와서 차를 잡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흙이 묻은 점퍼를 들고 있었는데 이 점퍼를 들고 차를 탔는데 땡땡 숙박업소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면서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방금 누군가 사람을 살해하고 흙 묻은 옷을 들고 도주하는 사람이잖아요. 상당히 뭐 좀 당황스러워하거나 뭔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불안해하거나 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아서 좀 이상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이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택시기사도 뭔가 근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태연한 모습으로 불안해하는 기색 없이 이 도주를 했다는
모습에서 이 기사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또 한 번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했던 관할지인 이 서울 수서경찰서장과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살해당할 때까지 첫 사건 보고를 아예 받지 못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보고 자체가 상당히 보고 체계를 지키지 않고 늦게 이루어졌어요. 이런 강력 사건이 112 상황실에 접수가 되면 상황팀장이 접수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바로 초동 조치를 한 다음에 전문 근무자에게 정보를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직 상황관리관, 왜냐하면 이제 퇴근하는 시간, 사람들이 다 퇴근한 밤 시간이니까 당직 상황관리관이 이 사실을 보고를 바로 받은 다음에 서장, 경찰청장 이런 식으로 보고 라인이 가동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청장이 서장보다 늦게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청장이 서장보다 5분 전에 문자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이 보고 체계 자체가 무너진 거죠. 거기다 보고 시점이 중요한 게 다음날 아침 7시에 이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다 살해당하고 유기당하고 이 피의자들이 다 도주를 하고 나서야지 지휘부에서 이 사실을 다 알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경찰 관계자도 늑장 보고를 했다. 그 부분에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사실 이태원 참사 때도 상황 비슷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비슷한 이 보고 체계의 혼란, 이걸 드러낸 부분이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당직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청장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건 사고를 바로 처리하고 바로 긴급 경력을 투입하고 이 전 국에 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지휘부 보고 없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지만 적시에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남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실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목격자가 신고를 했고, 이 차량이 도주하는 차량의 이 번호가 23분 만에 전 서울 지역에 수배력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 도주로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용인까지 가서 그다음부터 국도를 이용해서 대전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용인까지 갔다고 하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로 넘어간 거잖아요. 전국에 만약에 바로 이 수배 차량의 번호가 공유가 됐다고 하면 고속도로에서 도주로를 차단할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조심스러운 예상입니다만은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도 있지는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와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우리가 서울 지역에 이 전화번호만 입력을 하면 이게 전국으로 바로 공유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서울 지역에 입력을 했는데 전국으로 공유되는데 무려 4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상황이 다 도주하고 난 다음이었죠. 우리 대전까지 가는데 차 1시간 반, 2시간만 하면 가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일단 수사 진행 상황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좀 뭐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면 원인이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철저한 어떤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이 경찰의 보고 시스템이라든지 체계에 대해서 좀 재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강남 한복판 납치 살해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출산 쇼크 현실화라는 주제 선정해 봤는데요. 5세 입학부터 아이 셋 군 면제까지 저출산 대책이 계속해서 철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안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정말 쉽지 않지만 방안 찾아야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인구 절벽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네. 작년에요, 첫째 아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게 출산 순위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로 최대치예요. 결혼 자체가 늦어지고 출산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데 첫째 아이가 60%를 넘었다. 그럼 대부분 아이 하나만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나이가 더 늦어지면 아이를 임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저출산 대책 수립이 쉽지는 않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게 단순히 지금 뭐 어린이집 많이 만들어준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보육비 지원해준다, 이거는 보육의 영역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이 전 과정을 걸쳐서 다 정책들이 요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길러지는 과정이 편안하고 유연해야지 아이를 많이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보육 지원책, 단순히 뭐 임신 지원책 이거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중앙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집중적으로 일원화된 기관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이 위원회는 정책 결정이나 예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거든요. 네. 그냥 실태 조사하고 방안 마련하고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부처별로 이 막대한 예산을 각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나누어서 이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목적이 대책 목적이 있다라는 이름만 끼워 넣으면 예산을 따오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 상관도 없는 사업에 명목상 저출산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고 쓰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뭐 아이 태어났을 때 출산 장려금 주는 것도 다르고 물론 뭐 지자체별로 상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뭔가 컨트롤 타워가 없이 일어나 장기화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저출산 대책 마련해라, 구체적으로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정대 어디 할 것 없이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일단 발표하고 비난 여론이 나오면은 약간 발을 빼는 약간 이런 모양새가 되고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물론 뭐 고민해서 여론을 반영하고 목소리를 들어보고 조율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충분한 고민을 했다고 하면 비난 여론이 왔을 때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이런 정책을 만든 거야 라고 해서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그쵸. 지금은 어떤 건설적인 토론 자체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아,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었어 라고 진화하는 수준으로 지금 그러니까 내놨다가 철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일각에서는 선발표 훈훈이식이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그 비난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참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도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100만 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일본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85%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는 대책을 지금 발표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금 2030년까지는 6, 7년 정도 남았는데 이때가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 목표를 살펴보면 2025년까지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50%까지, 2030년에는 85%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 2021년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14%거든요. 20%가 안 되는데 지금 뭐 불과 한 10년 안 돼서 85%까지 높인다는 게 너무 좋은데요.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할지는 그러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여당이 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에 이제 이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그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정말 논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뜻은 좋습니다. 아이 셋 낳으면 엄마가 아이 돌봐야 되는데 아빠가 군대 가버리면 손을 누가 키우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쵸. 뭐 그런 취지에서 나온 정책 같은데 문제는 정책이 다 좋지만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 타당성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사실 요즘에 대학생들 휴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20대 이전에 아이 셋을 낳으려면 도대체 언제 않아요. 결혼해서 언제 아이를 낳아서 언제 키워야 되는지 사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그런 네. 가정인 것 같고 그리고 아이 셋을 낳으면 군대를 면제해 주는 것이 과연 이제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난 여론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바로 또 철회를 하고 대신에 내놓은 것이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늘린다. 이런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리는 것도 10배 가까이 지금 올리는 거인데다가 나이도 8세까지인데 지금 18세 미만까지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실현만 될 수 있고 예산만 확보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지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이 여당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전근대적 발상이다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얘기는 이거예요.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한테 군대 면제 혜택을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0살 이전에 30대 이전에 애셋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경제활동을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하니까 이 병역 문제를 통해서 일하게 해주겠다. 이건 좀 정근대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또 한 가지 이제 고민정 의원이 비판을 하는 게 이번에 또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요. 자녀 수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등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재산을 많이 증여받아도 세액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자 맞춤형 전략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뭐 기준이 이제 4억 원까지 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고민정 의원 얘기는 4억을 증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 얼마나 힘들어서 육아비로 얼마나 힘들어서 군대를 면제받아가면서까지 일할 집안의 사람들이겠느냐. 20대에 결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돈 많고 집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주거비라든가 사교육비라든가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최근 종종 SNS를 통해서 본인의 뭐 의견을 개진하고 뭐 하고 있는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여당의 아이 셋 아빠 병역 의무 면제에 대해서 비판한 고민정 의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네요. 그 정유라 씨가 실제로 다둥이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정유라 씨는 이거는 찬성이다. 이거는 고민정 의원이 현실을 몰라서 이거 반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유라 씨 얘기는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30살 이전에 애 셋이면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분유값, 기저귀값 되기도 힘든데 남자가 군대 간 동안 여자 혼자 일하면서 이거 다 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거라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건 거예요. 그리고 20대에 쌓는 커리어가 만약에 중요하다고 하면 20대 때 결혼 안 하고 혜택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애 셋이 정도가 되면은 아빠가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이 분유값, 기저귀값 대고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실 면제가 혜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실제로 군대를 가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애 셋을 키우면서 돈을 벌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그게 비견될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유라 씨의 생각은 이게 혜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고민정 의원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또 맞받은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남성들의 경우에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들도 뭐 이렇게 계시기는 한데 사용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쓴다는 게 굉장히 이제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더 문제는요. 육아휴직 갔다 와서예요. 갔다 와서 내가 했던 일을 동일하게 동일한 급여로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복귀하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실질적인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 육아휴직 사용하는데 눈치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복귀하고 나서도 불이익 받았다는 얘기들 많습니다. 실제로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뭐 유관단체 이런 곳에서도 많이 불만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A씨라는 사람이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하는 운전기사님이신데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왔대요. 그랬더니 희망 노선 배치 신청 대상 자체에서 제외가 됐고 이후에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다중 노선에 배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육아휴직 갔다 왔으니까 이런 불이익을 주는 거야 라고 당연히 하지 않겠지만 이 운전기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실질적인 불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사용하는데 눈치도 보이고 그 이후도 문제지만 남자라고 하면 직장에서
아내가 키우면 되잖아. 아내는 육아휴직 안 받았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남성들이 쓰기는 사실 더 어려울 수 있죠. 이게 사실 많이 이제 뭐 나아졌고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개선됐다라고는 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좀 먼 것 같습니다. 한편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알맹이가 없다라는 평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형 일꾼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인데 김 지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에도 훌륭한 전문가들 많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지금 저출산 문제를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해서 힘든, 낳고 싶은데 기를 환경이 안 돼서 힘든, 낳았는데도 힘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탁상 공론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고 이 경기도에서는 이런 현장형 어떤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규칙과 관행을 한번 깨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글쎄요,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나무가 미래다. 제78회 식목일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바로 식목일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보고 알았네요. 아, 그러게요. 근데 저는 이 식목일 뉴스가 어제 나오는데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네. 어렸을 때 왜 파우치 같은 거에 씨앗 들어가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런 거 우리 학교에서 식목일 때 맞아요. 나눠주면서 심으라고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씨앗 이렇게 받아가지고 진짜 정말 정성스럽게 무럭무럭 자라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이렇게 나무 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식목일을 맞아서 나무 심기 행사 진행이 됐습니다. 계룡시에서는 지난달 31일 향적산 치유의 숲에서 제78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향적산 치유의 숲 여기는요 계룡시가 자랑하는 우수한 산림 자원입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계룡시 구경 중에 하나인 곳인데 여기서 지금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식목일 당일은 행사는 아니지만 지난달 이제 3월 31일에 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어요. 행사에 이제 이응우 시장 비롯해서 70명 넘게 참석을 해서 수수꽃다리 380수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수수꽃다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데. 라일락이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거의 흡사하게 생기고 저도 몰라서 이번에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향기가 라일락 향기가 진짜 좋잖아요. 맞아요. 수수꽃다리도 향기가 정말 좋은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같이 심으면서 봄도 느껴보고 또 요즘에 기후 위기 때문에 벚꽃도 지금 너무 빨리 펴서 다 졌어요. 그러니까 벚꽃 없는 벚꽃 축제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많이 심으면 이산화탄소도 저감되고 이 기후에도 좋으니까 환경 보존에도 좋으니까 이렇게 다 같이 심는 그런 행사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또 재미난 행사도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도 오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네, 오늘 가시면 근데 오늘 비가 와서 어떨지 그러게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산 들고 가시면 나무, 반려식물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페랭이꽃 화분, 선착순 200명입니다. 또 스위트 바질 씨앗 스틱입니다. 요것도 선착순 2,000명인데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개페랭이꽃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바닷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꽃이라고 하는데 자줏빛 꽃을 예쁘게 피운다고 해요. 또 스위트 바질은 많이 우리 그쵸, 바질 바질. 페스토 이런 거 해먹잖아요. 요리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장점이 뭐냐면 발화율이 높아서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우거든요. 식물 저도요. 키우면 자꾸 죽어요, 저도요. 애들이. 그래서 저 같은 식물에 친숙하지 않고 잘 못 키우는 사람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종류라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도 들려왔어요. 무려 10년 만에 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다시 열린다고 하네요. 네, 이 순천 국제정원 박람회 저도 진짜 가보고 싶은데 이게 7개월 동안 이어진다고 하니까 네. 시간 여유 꼭 없으셔도 한 번쯤은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전남 순천시 전체가 거대한 정원이 되는데 정말 10년 만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순천시에서 각오가 대단하게 지금 해서 준비를 해서 여러 데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네.
자동차 달리던 아스팔트 도로를 다 잔디를 심었어요. 그리고 여기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잔디를 맨발로 밟은 기억이 과연 언제인가?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언제 기억이 안 밟아봤는지. 나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밟았을 때 그 보드라운 그 잔디를 밟는 그 느낌을 떠올려 보면 진짜 와, 우리 환경이 소중하고 자연이 이렇게 있구나 생각할 것 같거든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가시면 바로 이런 느낌 느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반응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너무 좋다고. 사람이 많은데 워낙 넓고 볼 것들이 많고 즐길 것들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괜찮게 재밌게 이제 관람을 하고 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곳이 그린 아일랜드라고 하는데요. 네. 말씀드린 이 아스팔트에 잔디를 입힌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그린 아일랜드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불편으로 좀 불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순천 외곽으로 이어지던 주요 도로였기 때문에 조성하면서 공사할 때는 사람들이 아, 이건 꼭 해야 되나,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개장을 하고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됐다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개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고 지금 꽃이요. 몇천 종까지도 이제 피고 지고 그리고 7개월 동안 계속되니까 계절별로 꽃과 그렇겠네요. 식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유리 온실 정원도 있다고 하고 또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도 연다고 합니다. 하룻밤 잘 수 있는 쉴랑게라는 이름의 가든 스테이 행사도 있다고 하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러게요. 계획하셔서 가족끼리 같이 가서 봄도 느끼고 또 여름도 느끼고 계절 변화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잔디를 맨발로 밟아본 기억이 정말 나지 않을 정도로 흔치 않은 기회인데 여기 순천만 방문하시면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논란 아닌 논란도 있더라고요. 나무를 심는 식목일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공휴일이었는데 지금은 또 아니다. 왜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나 봐요. 네, 이게 말씀 제일 처음에 하신 내용이 식목일 공휴일 아니어서 몰랐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루도 학교가 안 갈 수 있으니까 좋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식목일이라는 게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맞아요. 지구가 아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 의미를 더 부여를 하고 우리가 한 번쯤 더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마냥 노는 날만이 아니라 이게 역사를 보면요. 1949년에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제정을 해서 매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1960년에요. 식목일 대신 사방의 날, 우리 사방공사 한다고 하잖아요. 이 뭐 축대도 쌓고 네. 또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는 그렇죠. 사방의 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3월 21일로 정해서 대체 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딱 한 번 기념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IMF가 터지니까 이 경제 활동을 해서 우리가 국가를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하루라도 덜 놀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식목일 공휴일에서 제외하자 이런 의견이 검토가 됐었고 2004년 들어서는 주 5일제가 시행이 됐어요. 원래 우리 네, 토요일까지 주 그쵸. 6일제였는데 5일제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근무일이 줄어들었으니 공휴일도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식목일 제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공휴일로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식목일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휴일에 다들 산으로 갑니다. 꽃 구경도 하고 나무도 심고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최근에도 우리 지금 누가 정말 불 지르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산불이 정말 곳곳에서 얼마 전에는 인왕산에서도 불나서 맞아요. 도심 한가운데서 불났잖아요. 그러다가 산불 사고가 자꾸 이렇게 식목일 이 전후로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식목일 좀 휴일하는 거 좀 안 좋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2005년에요. 4월 4일 식목일 전날이었는데 양양에서 엄청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해요. 그 양양 낙산사 근처에 맞아요. 지금도 낙산사 근처에 가면요. 이 타다 남은 이 소나무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불이 너무 크게 나서 이 4월 5일에 낙산사까지 결국에 불탔어요. 이게 하루 만에 꺼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2006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는데 지금 뭐 다시 공휴일로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국회에서도 종종 제기가 되고 있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꼭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그 의미 자체를 우리가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온난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날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벚꽃 축제 날짜도 맞아요. 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 묘목 심기에 적당한 온도가 6.5도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기온 지금 저도 여기 스튜디오 굉장히 더워요. 더운데요. 네. 산림청이 지금 얘기하기로는 3월 중하순쯤이 최적의 시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새순이 나오기 전에 묘목을 옮겨 심어야지 이 뿌리가 잘 자리를 잡고 또 물을 빨아들이게 되는데 평균 기온이 1도만 올라가더라도 잎이 나오는 시기가 훨씬 빨라진다는 거예요. 무려 일주일가량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단체들도 한 2, 3월에 미리 나무 심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식목일에 나무 심기 행사 많이 하니까 이전에 다 행사하니까 식목일 자체도 당기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식목일 변경 추진하긴 했었는데 결론은 현행 유지로 났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짜나 형식보다는 취지가 중요하다. 그쵸.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식목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생생 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